볼 거냐면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종이 하나 나눠지잖아요. 그걸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저희 11월 달에 한 거 그게 답니다. 그게 다니까 그걸 정리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거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 부동산 학은 잡학입니다. 잡학. 이거 조금 막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에서 수요 공급은 막 튀어나옵니다. 이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거미집을 하든 아니면요 강아지집을 하든 뭐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집을 다른 말로 개집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40페이지 볼게요. 자, 거미집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거미가 일단 이제 기초공사를 먼저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꽁무니에서 뭐가 나와요? 끈적끈적한 줄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면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마치, 이게 거미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나무로 딱 꽁꽁 묶은 다음에 이런 데 가서 이제 처마 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돌돌돌돌 맙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거미줄이 묻어야 안 묻어요? 걸리겠죠? 요걸 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 있잖아요. 머리를 탁 잡습니다. 팍 끌어들면 막 땡겨옵니다. 요거.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여자들, 예? 그거 아닌가요? 그런 용도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샤대기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비샤대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미집이다 이집니다. 이 거미집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념의 1번.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공급을 균형을 도출하는 동태적 이론으로 에치켓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동하는, 공급량이 일정 기간 지나서야 변동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따른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부동산 등의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 있죠? 요거를요 동태적 이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동태적.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자 그동안은 수요 공급 이론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정태적 이론이라고 해서 특정 시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요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정태적 이론 해주는데 지금은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요걸 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동태적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2016년도에 자, 농산물이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사는 1년에 한 번 지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농사 지금은 끝나는 겁니다. 그 해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폐쇄 경제라는 겁니다. 개방 경제라는 것은 외국과의 무역이 있는 경제 있죠? 요거를요 개방 경제 해주고 폐쇄 경제는요 그냥 외국과의 무역이 없는 경제 요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물건 수입하고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16년도에 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그러면 김장철에 마늘 서로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마늘 농사 진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고 치자. 그죠? 어떤 옷이 가격이 좋아졌다. 가격이 막 높아졌다는 얘기죠? 어떤 양털로 되어 있는 코트 같은 게 올라갔다.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서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물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마늘 농사 진 사람들은 큰 돈 벌었죠? 그럼 나도 뭐라고요? 나도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 생산량 늘리고 싶죠? 근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그의 농사는 거기서 끝났다고 했죠? 그럼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야, 나도 내년에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하면 집에 간 거죠?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어 안 왔어요?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마늘을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도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랬더니 마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과잉 생산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잉. 남아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재화가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바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간 거죠? 성을 갈겠다.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 간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런 것이 이 마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내다 팔려니까 수송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마늘 농사 그러니까 쫄딱 망했는데 농협에 돈도 못 갖고 있는데 마늘 농사 또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죠? 죽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기나긴 겨울을 힘들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어서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마늘이 또다시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공급은 시차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공급량을 가격이 좋아지면 바로 늘리면 상관없는데 다음 기나 돼서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줄어들면 상관없는데 다음 기나 돼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물량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왁구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날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그림을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공급자는 전기의 시장에서 성립된 가격까지 전기에 성립된 가격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 바로 밑에 줄 보니까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전기의 가격이 폭등했죠? 근데 올해 생산량이 막 폭주하는 겁니다. 전기의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데 올해 생산량이 줄어든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금기에 생산된 수량은요, 모두 금기의 시장에서 판매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늘이나 파 같은 경우에 장사 안 돼서 못 파는 거 있죠? 요거를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손에 안 부죠? 근데 이거 나중에 팔 수 있나요? 파 같은 거 안 팔게 창고에 쌓아놓으면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못 파는 거는요, 그에 다 판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마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비싸면 덜 사죠? 싸면 더 사죠? 바로 곧장 반응합니다. 근데 공급자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 돼서 늘어나죠? 가격이 폭락하면 곧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음 기가 돼서 줄어드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고만기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우리가 전 시간에 간단히 요거 한번 알았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요?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맞죠? 근데 이제 규정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가격이 P1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팔려냐 이렇게 많죠? 그럼 물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규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소비량 늘어나죠? 떨어지면서 공급량 줄어들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때는 P2수는 벗어나 있으면 물건 모자라죠?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 이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예, 왈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저는 뭐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왈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아세요? 근데 지금은요 자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좀 이쪽으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겁니다. 자, 마샬이라는 사람은 뭐 거의 그 신고전학파의 우두머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격 요거는요 수량.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균형 수량입니다. 근데 균형 수량인데 만약에 자 어떤 해에 과소 생산돼 있다고 쳤자 물건이 어떻다고요? 과소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마늘이 아니라 과소 생산됐으면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는 받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받고자 하는 가격.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만한 물량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이만큼입니다. 이거 이상 받으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수요자는요. 자, 이만한 물량에서 이만큼은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물건이 과소 생산됐을 때는 공급자는 이거 이상 받으려고 하죠. 근데 소비자는요. 최대한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뭘 가정하냐면 경제적인 가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경제. 아니, 공급자는 이만큼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 소비자가 돈 많이 주겠다는데 올리려고 해요? 안 해요? 올리죠. 그러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쭉쭉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 이 공급자는 정상 이상의 엄청난 뭘 얻었어요? 초과를 얻는 겁니다. 자, 정상적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이 유지할 정도의 이윤이죠. 그죠? 버틸 정도의 이윤을요, 정상 이윤이라는 거고, 이거 이상 엄청난 이윤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걸요, 초과 이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막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할 겁니다. 곧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옷이 가격이 좋아졌죠? 이거 서로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합니다. 곧바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 균형 이루어진 겁니다. 되겠죠? 반대로 과잉 생산됐다 쳐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됐으면 공급자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되죠?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최소한 1,000원 이상 받아야 되죠? 근데 소비자는 1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허구한 날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땡처리 아시나요? 땡처리 같은 거 해서 가격을 하락해야 되더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썩어.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락하는 겁니다. 이걸 초과 손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손실. 그러면 자, 이렇게 손해나는 물건을 만들어봐야 손해나는 물건을 기업들은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자,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거를요, 이걸 마샬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균형이라고요? 마샬의 균형. 그러면 이 똑같은 논리로 마늘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시장이라고요? 마늘 시장. 2016년도에 과소 생산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소. 그러면 과소 생산됐죠? 그러면 자,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는 농부는 이거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소비자는요, 이만큼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부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이윤의 극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니까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마늘 농사 진 사람들은 떼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엄청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해 농사진 거 거기서 끝났다고 했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나도 내년에는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겠다 하면서 집에 간 거죠? 2016년도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가격이 폭등했죠? 그럼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이죠?
요거는 2017년도에 돼서 이제 나온 겁니다. 물량 많아졌죠? 과잉 생산된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과잉 생산됐죠? 맞죠?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가 농부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이만큼이죠? 이거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농산물을 그에 못 파는 거는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팔을 모아놨다 다음 년도에 팔 수는 없는 거죠? 그잖아요? 이걸 재화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이해가 되겠나요? 팔아야 돼. 소비자가 원하는데 낮춰서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이거죠? 낮춰서 팔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가격이 폭락했어, 폭락 안 했어요? 폭락했으니까, 자, 사람들은, 자, 일반적인 제한은 생산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마늘은 생산량을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아, 속으로만 생각 아닙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년도에는 마늘 심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그죠? 2017년도에 여기서 끝난 겁니다. 경제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한 상태도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만한 가서 공급하자는 이만큼 아닙니까? 다시 2017년, 18년도에 이만큼 나온 거죠? 가격이 또 폭등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해야죠. 이게 왜 그래요? 이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치 요 그림 자체는 거미집처럼 보이진 않네요. 거미집 같진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자, 요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린 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이거는요? 자, 부호 무시라고 했죠? 일보다 큰 거고 이건요? 일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걸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그죠? 이런 거는 일보다 크다. 이런 건요? 일보다 작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 수요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이걸 똑같이 그린 겁니다. 숫자를 하게요?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뺑뺑뺑뺑 계속 돕니다. 돌아요. 강강수월래 하듯이 계속 돌기만 합니다.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근데 만약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항상 상대적으로 완만한 거를요, 탄력적. 급한 거를요,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완만한 거를 탄력적. 급한 거를요,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공급은요, 약간 급하게 그릴 수 있죠? 약간 급하게 그린 거 아닙니까? 이건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린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있죠? 요거를 이렇게 얘가 크게 그린 겁니다. 그린 거요? 그러면 이때는 자 볼게요. 어디 갔냐면 얘는 자 여기서부터 뺑뺑뺑뺑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돌아요, 안 돌아요? 근데 언젠가는 균형이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요, 이렇게 하는 걸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 거미집, 이렇게. 자, 이번에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을 상대적으로 좀 완만한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수요는 좀 급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출발한다면 이렇게 점점 가더니 점점 멀어져, 안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죠? 아, 얘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300m 가다가 일부러 넘어진 거죠?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톡인 거죠? 그러면서 차 타고, 미국에 톡인 겁니다. 영영 벗어난 거죠? 재미없나요? 자, 점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 옛날, 80년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자, 이거 뭐라고요? 발산형입니다.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있죠? 요거를 얘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예요? 같아요?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반대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으로 기울기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지면 거꾸로 해줘야 돼요. 어디 갔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요,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계산할 때도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항상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마이너스 무시하세요. 절대값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절대값. 그리고 얘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있잖아요. 같은 경우입니다. 얘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여기 뭐 물어보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이렇게.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요. 수탄수, 어떻다고요? 공탄발.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 그리고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기울기는요, 거꾸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147페이지 볼게요. 자, 147페이지에 16번 볼게요. 6번. 6번 바로 아래 박스 있어 없어요? 있는데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제가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0.3. 공급의 기울기는요? 0.7이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요거 크잖아요. 이거는요, 수렴형입니다. 문형이라고요? 수렴형.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수요의 기울기도 0.5, 공급의 기울기도 0.5죠?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요거는요, 예,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자, 순환형. 왜 이래. 이거 순환형이죠? 같잖아요. 순환형.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했어야 돼요, 5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수탄수라고요? 원래? 예? 예? 뭐 잘못했어요? 1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1번에 A 부동산은 수렴형이죠? B 부동산은요? 순환형. 이렇게.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유가 생산이 곧바로 늘어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근데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저기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이쪽은요, 일산이고 이쪽은 이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판교 쪽이죠? 김포 좀 지나면 여기가 보면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인천 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자, 부천 쪽입니다. 부천 쪽이에요? 중동 IC입니다. 중동 IC. 중동 있죠? 여기인데, 여기 쭉 나가다 보면, 이쪽이 이제 상동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더 나가면요, 뭐 중동지구입니다. 중동지구.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자, 돈텔마마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뭔 말하고요? 돈텔마마가 이제 해석하기에 가서 엄마라고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뭐 숙녀라고 하면서 들어간다. 아니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가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랍니다. 아니면요 엄마라고 하지 말래요. 가서 숙녀라고 하는 척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나이트라고요? 돈텔마나 나이트인데 이게 옛날에 2008년도인가 그때 막 퇴폐 영업 하다가 막 집어넣고 이상한 짓 하다가 아마 PD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쓸데없는 얘기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옛날 2007년도경에 있죠? 2007년도경에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중동지구인데,
중동지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딱 지었습니다. 요 근처에다 뭘 지었다고요? 오피스텔을 딱 지었는데, 이게 대박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복층형이라고 해서, 자, 약간 이제 다락 같은 거 하나 만드는 다음에 잠자게 하는 거 있죠? 요게 유행이었던 거, 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 딱 지었는데, 대박이 났던 겁니다. 뭔 박이라고요? 대박. 엄청나게 얘는 초과는 얻었어, 안 얻었어요? 얻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떼돈 버니까 다른 건설업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하면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 몰래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올리기 시작했어? 안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막 우후죽순 뭐가 생겨요? 오피스텔 생겼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업자들이 전부 다 해외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도 못 갚아서 배째라 나온 거죠. 어마하게 손해 봤어 안 봤어요? 손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피스텔 또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여기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간 거죠. 그러면 여기다 오피스텔 짓는 사람이 거의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또 몇 년 지나니까 오피스텔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일종의 아까 요걸 설명하는 예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부동산 시장의 개념 정도. 시장이 뭐예요? 물건 사고 파는 데 아닙니까?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볼게요. 시장의 의의. 자,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계속 나타나서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 장소 있죠? 이걸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곳 있죠? 이걸요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그러면 이 시장에는 이 그 밑에 보니까 구체적 시장과 뭐가 있다고요? 추상적 시장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 자, 볼게요. 몇 번 했는데 하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추상적 시장이 있는데 구체적 시장은요 우리 남대문 시장 이런 거 생각할게요.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어떤 지역마다 가면 중앙시장은 다 있더라고요. 이런 시장 있죠?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구체적 시장. 그러면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는 다 뭐예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G마켓 들어가서 물건 구입했다. 그러면 자,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해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본시장이라고 해서 자, 특히 주식시장 같은 거 볼게요. 주식시장은 회사를 갖다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면 회사를 사고 파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구입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근데 회사를 요 위에 놓고 사고 파나요? 회사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권리인 주식만 갖다 사고 파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체적 시장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피스텔 하나 딱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요 정도 바운드리 내에서 중개활동한다. 그럼 근처에 물건 다 있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 시장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물건은 춘천에 있는데 물건 어디에 있다고요? 양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구체적 시장,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래 볼게요. 자, 시장 형태는 그 박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는
나도 요즘에 정신 못 차리는데 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 위에 안전, 밑에는요 불안전 써놓으세요. 불안전. 자, 시장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먼저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얘는 뭐라 할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완전 경쟁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경쟁이 완전하다.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 자, 지금부터 정상적 이윤은 기업이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버틸 정도의 이윤. 이 정도를 뭐라고요? 정상 이윤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상 이윤이다. 그거 이상 얻는 거를요, 초과 이윤이다. 떼돈 벌고 있다는 얘기죠. 큰돈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떼돈 벌고 있다. 그럼 그 시장을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치열하게 경쟁이 야기됩니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초안이 없어질 때까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자, 절대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못 얻어요. 자, 물론 자, 이거는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자,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누가 끼어들어 안 들어요? 반드시 끼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야기하면서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걸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다.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누구라도 절대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있죠? 이걸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존재해요, 안 해요? 다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크게 돈 조금 벌기도 하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자,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요건. 이거는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있지도 않은 시장을 왜 만드냐면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이죠. 이거 하나라도 못 갖췄을 경우는요, 불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완전 경쟁은 일단은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인을 못 얻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이루어진 시장이어야 됩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뭐라고요? 공급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많고 사는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독점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하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도 무지장 많고 사는 사람도 무지장 많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은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품질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자, 동질의 어떻다고요? 상품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라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면을 만들어 파는 애가 굉장히 많죠? 사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1번 조건을 갖춰서 안 갖췄어요? 갖췄고, 두 번째는요, 모든 라면집은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라면을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신라면을 갖다 파는 겁니다. 10만 원 갖다 끓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계란은 딱 반 쪼가리, 파는요 딱 2쪽 넣고 파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요, 자, 90도로 절합니다.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봐요. 어쨌거나 품질과 서비스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고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라면집이 있는데 전부 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0원 정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4,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집에 가려고 안 가려고 해? 뭐하러 갑니까? 품질도 똑같은데 그럼 그 집은 곧바로 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얘도 곧바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0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그것도 못 받는다. 그럼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곧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있죠.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거를요, 가격 수능자다 해줍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가격 수능자다 해줍니다. 되겠나요? 자, 물론 이 시장에서는 뭐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가 여고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 가서 라면집을 딱 차렸어요. 뭘 차렸다고요? 잽싸 총알같이 차렸다는 얘기죠. 그래요. 라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자,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막 들어올 겁니다. 몇 달 지나면 막 우후죽순 막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죠? 그러면 초과인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들어와요? 얘가 있는 한은,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죠? 그럼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누가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손해보면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가 반드시 누가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손해보죠?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자, 다른 기업에, 타 기업이 진입하기도 아주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퇴거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퇴거. 이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누군가가 장기적으로는요, 그 정상적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는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자,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까지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어떤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어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집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K라는 라면집이 있는데 얘가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이 있어서 앞으로 라면에다가 세금을 잔뜩 때릴 거랍니다.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에다 뭘 때린다고요? 세금을 잔뜩 때릴 거랍니다. 그럼 라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거 살짝 귀띔해 준 겁니다. 너 앞으로 라면 가격 문자 올라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잽싸게 집에 와서 이제 차 끌고 있죠. 트럭 끌고 가서 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라면을 싸그리 사온 겁니다. 싸게 지금 쌀 때.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아, 세금 잔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남들은 막 비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미리 잔뜩 사놨어 안 사놨어요? 사놨으니까 자 똑같이 라면 가격을 받고 팔더라도 얘가 크게 이득 보는 거죠?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삼촌이 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기뜸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러니까 잽싸게 시장 가서 신라면을 사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웃돈 받고 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 절대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한겨레도 있나 볼게요. 한겨레도 일단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이거 사는 사람도 제한됐죠. 파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판매자, 소수의 구매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 이질적인 제품 판매하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그리고 자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을 딱 지어서 대박 났습니다. 뭐박 났다고요? 대박 났다. 그러면 나도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피스텔 짓는 거는 상당한 자본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거 무슨 돈 몇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되겠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더 이상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계속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잠깐 청문회 별로 안 하는데 청문회 할 때 한 80% 이상은 왜 낙마하냐면
이 사람이 공직생활 할 때 있죠? 이때 그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 알아요, 몰라요? 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시청 직원이라도 어디에 도로 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더욱 거의 그 장관 청문회 할 때 그러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개발된다는 정보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출세길에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마하는 경우 우리는 수두룩하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표되어 있는 정보는 알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요 4가지 조건을 갖춘 게 한 개라도 있어 없어요? 없는 완벽한 불안정 경제시장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 경쟁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불안정 경쟁인데, 자, 맨 먼저 독점 시장 생각할게요. 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시장. 이런 시장을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력 시장 같은 거 볼게요. 우리나라. 전력은 누가 공급해요? 한전에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 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지금도 가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소비자한테 엄청 부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전 세계의 그 전력 기업 중에 3년 전에 전 세계 전력 기업 중에 단기 순위 1위였던 회사가 한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맘대로 가격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결정자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을 얻어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뭐라고요? 독점 시장입니다. 우리 뭐가 있냐면 철도 있죠, 철도도 코레일에서 전부 다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SRT 이런 거는 코레일에서 전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코레일이 독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좀 넓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좁게도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섬지방에 있는데, 섬지방 있죠? 마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독점입니다. 세탁소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뭐라고요? 독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넓게. 그러면 세탁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격 올려 내려요? 낼 수 있겠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거 되겠나요?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독점입니다. 독점. 그잖아요?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막 진료비 올릴 수 있죠? 아, 나가려면 더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진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나요?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요, 독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보면 합니다. 자, 과점 시장은 주로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들은 주도 시장, 이런 시장 거의 대부분요, 과점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전 시장이라든가 석유 시장 같은 데 있죠? 아, 휘발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SK라든가 GS 칼텍스, 쌍용, 현대 이런 몇몇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 통신 시장도 SK가 있고 뭐가 있어요? LG U+, 그 다음에 KT 이런 게 있죠? 이런 데가 몇몇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시장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요,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냐면, 자, 얘네들은 가격을 담합합니다. 뭘 한다고요? 가격을 담합해요. 그래서 이걸 카르텔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얘들은 가격 경쟁을 했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어떤 지역에 가면 휘발유 가격이 있잖아요. 좀 내려가죠, 어떤 지역은. 근데 어느 정도 선에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왜냐면 더 내렸다가 다른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죠. 그거 다 망합니다, 다. 나중에 한쪽에서 내리면 다른 쪽 내려야 되죠.
얘도 또 내리고, 그럼 얘는 또 안 되면 또 내리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출혈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원가 이하로 팔 수밖에 없죠? 다 망합니다, 다 망.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뭐라고요? 가격을 좀 담합합니다.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담합니다. 자, 우리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얘들은 공식적으로 담합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담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SK의 딸 있죠, 딸 있죠? 딸은 여기 가면 며느리 돼 있습니다. 얘 아들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얘 딸하고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죠? 재벌 기업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 알아서 그냥 담합하고 이러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가격 담합하지 않으면 다 내려갑니다. 얘들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죠? 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가격 담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 벌금 무지장 때려도 계속 합니다. 왜냐면 벌금 맞는 게 더 이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가격 내리는 게 더 안 내려가고 담합하는 게 이문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휘발유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듯하지만 더 이상 어느 선에서 딱 멈춥니다. 진짜입니다. 더 이상 내려갔다가는 걔들 다 망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을 자꾸 건들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가격 경쟁을 주로 합니다. 주로 뭘 하냐면 우리 저녁 때 보면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누가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유선방송 이런 거 아니라는요. 저녁 때 하는 것들이죠. 거의 다 광고 전쟁입니다. 광고. 이렇게 해서 주로 광고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 시장, 자영업자들의 시장이 거의 대부분요, 독점적 경쟁입니다. 이게 왜 독점적 경쟁이냐면, 자, 이 웬만한 건 다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뭘 못 갖추다고요? 독점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독점적 경쟁해줍니다.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 우리 주변에 이거 생각할게요. 우리 미장원 시장 볼게요. 미장원이죠? 미장원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중개업소만큼 많죠? 많잖아요. 편의점만큼 많잖아요. 길거나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미장원 하는 게 누가 떼돈 벌고 있다고 해서 미장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작게는 2, 3천만, 4, 5천만 원 있어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가 쉬워요, 어려요? 쉽습니다. 장사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요? 쉽다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진입되고도 자유로워요. 아니, 미장원한테 큰돈 버는 거 아니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미장원 하면서 어떤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자,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형태냐면 제품을 좀 차별화시킵니다.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제품 차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만히 보면 미장원은 굉장히 많은데 유독히 어떤 미장원에 가면은 장사가 잘 되는 미장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아주 잘한다든가 아니면요 서비스가 좋다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보면 헬멧 쓰고 큰 헬멧 쓰고 앉아 있잖아요. 여성동 아니고 보면서 잔뜩 앉아 있잖아요. 줄 서고 있죠.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파마 한 번 하면은 50년 동안 안 풀어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단골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하루 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갈래나요? 하루 기다렸다 다음날 또 옵니다. 그죠? 가격 올린다고 해서 다른 데 갈래나요? 거기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잘해주고 자기 스타일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적으로.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이렇게 하시고 완전 경쟁의 요건 4가지 있죠? 요건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뭐 넘겨보냐면, 자, 거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자, 15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다만 그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 장장 정의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 시장.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을 쪼갤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요,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부분.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일단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겠네요. 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쪼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지역마다 별개 가격 수준이 결정되죠. 서울은 좀 비싸고 다른 데 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용도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자, 이 규모에 따라서도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아니면요, 소형 아파트 시장, 중형 아파트 시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질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호화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규모할 수 있죠. 쪼개는 하나하나 시장마다 가격이 막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부분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내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하나. 자, 내가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이 건영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몇 동 몇 호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316동 801호, 진짜. 정확한 건 아니에요. 편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 답장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쪽 아니니까. 그러면 316동 801호 있죠? 이걸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팔려고요? 좀 비싸게 팔려고요? 싸게 팔려고요? 비싸게 팔려고. 몇몇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대요? 가격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수량도 결정되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런 데서는 가격 수준이 결정되고, 얘가는요, 구체적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